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9번째 현충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특히 군인 등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 추념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현섭 기자입니다.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철통 같은 대비태세.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강경한 문구를 쏟아내며 힘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돼 한반도 긴장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강경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지난 2년 추념사에선 북한을 공산 세력이라 공격했는데 올해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라고 표현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념식 뒤 국가 유공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리면서도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발을 맞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야말로 튼튼한 안보라며 힘을 강조한 윤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내놨고 개혁신당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민심을 받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솔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오늘 새벽 북한 쪽으로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등으로 맞대항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접경지 주민들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경기 북부 접경지인 포천에서 북쪽으로 대형 풍선 10개를 날려보냅니다. 북한 인민이여 일어나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K-팝과 트로트 음악, 드라마가 담긴 USB 5,000개, 1달러짜리 지폐 2,000장을 담았습니다. 김정은이 사과하기 전까지 만약에 사과 안 하면 우리 탈북자들이 사실과 진실 편지 대북 전단을 더 많이, 더 자주 보내려고 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포천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중 한 곳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주민들은 이곳 대피소로 몸을 피하게 되는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에 가까운 사는데 불안해요. 불안해. 혹시나 이래가 또 뭐 니탕 내탕 하다가 버벅 붙을까 또 겁나고.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를 자극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큽니다. 이쪽에서 하다 보면 저쪽에서 또 강하게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더 불안하고 피해는 저희 주민들이 다 입는 거죠. 다만 일부에선 전단을 보내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실정을 거기 모르잖아요.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일깨워져가지고. 탈북민 단체는 앞서 지난달에도 대북전단 30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이 이를 빌미 삼아 오물풍선 약 1,000개를 남쪽으로 내려보내 맞대응했고 결국 마지막 안전핀으로 여겨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면 100배로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가 날린 풍선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을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거라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 이후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해당 지역을 탐사해온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작년에 이미 장래성이 없다는 평가를 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 지난 2007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영일만 일대의 물리 탐사를 해왔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더 이상 미래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는 지역에 대한 탐사를 그만두기로 했다면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지역은 영일만 일대인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으로 이번에 정부가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지역입니다.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에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세계적인 기업의 검토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것은 2022년 다른 에너지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드사이드는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와 추가 탐사 자료 등을 액트지오에 넘겨 새롭게 분석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또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넓은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회사가 담당했던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유망 구조까지 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전의 경제성과 액트지오사의 신뢰성 등 제기된 의혹들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화 기록은 보존기한 만료로 곧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이어 과거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 역시 공수처에 소위 깡통폰을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화기를 바꿀 때가 돼서 바꿨다는데 공교롭게도 이 전 장관과 참모 모두 최상병 순직 이후 전화기를 바꿨고 공수처에 내준 건 깡통폰이었던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IP 경로설이 시작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나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전화로 지시합니다. 이때 사용된 전화가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휴대폰입니다. 이후 박 보좌관 전화기가 바빠집니다. 박 보좌관이 이 장관의 해외 출장 동행으로 함께 출국하기 직전까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3시간 동안 6차례 통화했습니다. 30분에 한 번 꼴입니다. 이날부터 경찰로 넘긴 자료를 군이 다시 가져와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8월 9일까지 두 사람은 25차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히 소통하는데 박 전 보좌관이 핵심 역할을 한 겁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할 때 박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교체한 새 휴대폰이었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작년 7, 8월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보좌관은 작년 9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3년 가까이 사용해 성능상 교체 시기가 됐다고 MBC에 답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도 지난 3월 호주 대사로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3차례 통화한 작년 8월 2일 주변 기록들이 없는 겁니다. 공수처는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은 보존기한 1년이 넘으면 사라집니다. 외압이 의심되는 시점은 작년 7월 말과 8월 초, 보존기한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인 오늘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걸렸습니다.
우길기를 내건 입주민은 한국인인데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고층 창문에 우길기가 나란히 내걸렸습니다. 우길기 사이에는 민관합동 사기극이라는 글자도 보입니다. 우길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우길기가 목격되자 주민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현충일 기념인데 저희 학교에서 태극기 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길기를 저렇게 달아버리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는 입장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민으로서 이제 보기 안 좋죠. 아파트의 항의를 이제 합법적으로 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우길기를 내건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대 입주민이었습니다. 현충일 전날 일장기를 구매한 뒤 자신이 직접 우길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를 항의하기 위해 현충일에 맞춰 우길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충일날 가면 제가 비난받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군국주의가 회퇴해서 물러갔다 차지한 것은 사기꾼하고 탕감하게 그 자리에 대체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충일날 맞춰서 이랬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도 같은 건물에 일장기가 걸려 논란이 일었는데 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길기를 당분간 내릴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또 안 먹히고 국가 땅이라 해도 내 땅이라 하면 그만이고 당연히 그거는 일장기라든지 우길기를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빗발치는 민원에 철거 요청도 해봤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어 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고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인데요.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켜온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4곳의 산하 의료기관에서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를 모두 멈추겠다는 겁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50명 중 68.4%가 휴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행정처분이 철회가 아닌 완전히 취소가 되고 또 이번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일부터 진료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19개 대학이 참여 중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내일 총회를 열 예정이어서 서울대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근 정부가 의료계를 향한 각종 명령을 철회하며 전공의들의 복귀 유도와 함께 퇴로를 열었지만 의료계는 반발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복귀하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8%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선 이탈 전공이 4명 중 1명만 돌아오고 다른 3명은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고 선배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큰 싸움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는 동네 의원들을 포함한 의사 총파업 찬반 투표를 내일까지 이어갑니다. 오늘 오후 기준 6만 명 가까운 회원이 참여하면서 45%가 넘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투표 결과와 함께 집단행동 지침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총파업이 이뤄지면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한편 27년 만에 증원이 확정된 의대 입시 열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입에서 전공 없이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크게 늘어 입시 판도에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열린 한 입시 설명회 현장에 이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월 수능 모의평가 이틀 만에 열린 서울의 한 대입 설명회. 휴일을 맞아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증원된 의대의 모집 요강 등 내년도 대입 세부 전형이 각 대학별로 발표된 뒤라 N수생들도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상위권 공대 다니고 있는데 의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분포라든지 특히 영어 부분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1등급이 나오는지. 당장 수시 모집 전략의 토대가 될 6월 모의평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응시생 4명 중 3명은 어렵게 느꼈다고 답해 지난해에 이어 이른바 불수능이 재현될까 걱정했습니다. 또 영어도 이번에 확실히 난이도가 좀 전이랑 기조가 다른 것 같아서 영어도 준비를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대 입시의 경우 약 2배 늘어난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전형이 여전히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을 유지한 점에 주목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부 미달 사태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전국 단위 정시 모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대 증원 외에 내년도 입시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등 73곳의 무전공 모집 인원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도 큰 변수로 꼽힙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혼란을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변수의 첫째는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도 없고. 무전공 선발이 30%까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학과의 모집 정원이 변경이 되었고 경쟁률, 합격 점수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종로학원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전공 선발에 대해 수험생 절반 가까이가 지원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68%가 계열이나 단과대만 정해 입학한 뒤 나중에 전공을 택하는 두 번째 유형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려고 큰돈 내고 이까지 다 뽑았는데 마지막에 임플란트 심기 전에 치과가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 강남에서 임플란트 많이 하는 대형 치과들이 연달아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이런 낭패를 본 환자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고병찬 기자입니다. 56살 양모 씨는 치아 6개가 없습니다. 대신 은색 나사 6개가 박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째입니다. 제대로 씹을 수도 없었지만 한 번에 보철물을 이식하겠다는 의사 말만 믿었습니다. 하루에 다 가능한가 했더니 뭐 다 하루에 가능하다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지만 해주니까 360만 원이 나왔는데 현찰로 내면 뭐 340. 그런데 지난달 31일 병원이 힘든 상황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문자로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환자들이 치료받던 치과병원은 굳게 닫혀 있고 문에는 폐업 판단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치과들을 찾아갔지만 진료 기록이 없다며 대부분 받아주지 않거나 처음부터 다시 치료하려면 진료비 1,0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게 되면 이거마저도 재수술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서민 입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어디 싸두는 것도 아니고. 지난 3일엔 근처의 다른 대형 임플란트 치과가 갑자기 또 문을 닫았습니다. 치아 3개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 중인 60대 환자는 폐업 문자에 놀라 병원을 찾았지만 진료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본 떠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임플란트 뭐 꼈어도 마무리가 다른 데 가서 해도 되는데. 방송 출연도 한 유명 원장은 건물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잠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액은 7,400만 원에 달하는데 단체 채팅방에 모인 인원만 500명에 달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치과 원장들은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치과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인구를 유치하겠다며 행복주택을 지었는데 정작 입주할 신혼부부를 찾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월세가 주변의 절반도 안 되는데 입주할 사람을 못 찾는 이유.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옥천에 지어진 15층짜리 건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옥천군이 만든 행복주택입니다. 주민 카페와 경로당, 놀이터 등 복지시설을 갖췄고
터미널은 물론 학교와 시장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지어졌습니다. 총 사업비 308억 원을 들였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시장 같은데 오기가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리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오는 13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전체 200세대의 28.5%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84세대를 신혼부부에게 배정했는데 지금까지 입주를 희망한 신혼부부는 고작 27세대입니다. 지난 2월 자녀 세대에 대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또 미달됐습니다. 길게는 10년간 매달 20만 원 안팎의 월세만 내면 살 수 있지만 신청하는 신혼부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구 자체도 줄고 있고 결혼하는 인구도 줄고 또 이제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해요. 신혼부부들은 이 정도 혜택에 농촌으로 이사 가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행복주택은 36, 44제곱미터가 대다수여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는 너무 좁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냥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런 좁은 공간에서는 아기들이 활동 공간도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예측하고 분양을 해야 돼요. 누군가 살기 이전까지는 이제 금융비용이 발생하니까 손실을 보지요, 그만큼. 주거 약자를 위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은 행복주택. 계속된 면적 논란에 국토교통부는 새로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넓게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22대 국회 운영을 시작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각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눠 맡을지 배분안을 가져오라고 제시한 국회법에 따른 마감 시한이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하루 남은 건데 현충일 추념식에서 마주친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내일은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두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은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자정까지 여야가 어느 상임위를 맡을지 원 구성안을 밤을 새서라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불과 하루 남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야는 장외 여론전을 통해 분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3개 상임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정 기한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결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구성안이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10일 날 법대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 때도 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법사위를 가져간 뒤 여러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입법 독재 전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대로를 외치지만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돼가고 있다고도 비꼬았습니다. 전체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이라고 그래서 그게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일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10일 본회의를 요구한 뒤 법사위와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부터 단독 의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여야가 모두 당헌 당규를 바꾸는 집안 정리 작업에 한창인데 그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당대표는 물론이고 정말 싫은 사람이 지도부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견제형 포석을 두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간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수장은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나 선거 참패 때문에 교체됐습니다. 6번째 임시수장인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당대표가 물러날 경우 수석 최고위원, 이른바 부대표가 승계할 수 있도록 2인 지도체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같은 체제를 제안한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까 봐 벌써부터 견제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등을 돌린 듯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친윤 부대표를 심으려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실은 누군가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견제는 하고 싶다. 이 의도가 너무 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총선에서 진 여당이 당대표 힘을 빼려 한다면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려는 분위기입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를 두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열어둬야지 벽을 만드는 당원 당규는 다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 경우 이재명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나서도 사퇴할 필요가 없어져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게 되면 당대표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표 힘을 빼자는 여당, 힘을 몰아주려는 야당, 모두 내부 반발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힘을 빼선 안 된다, 또는 2인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원조 친명계인 이른바 7인회 김영진 의원조차 특정인을 위한 당헌 당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의 내부 개편 방향이 달라졌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 학교 건물을 폭격해 4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건물에서 활동하던 하마스 무장대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나오지 않고 시신만 발견됩니다. 현지 시간 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인 누세이라트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유엔 산하 학교를 타격했는데 최소 3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하마스 측이 밝혔습니다. احنا كل الليلين ما شفنا الصاروخ ولا واقع علينا. الطابق من الطابق الثاني من الطابق الثاني في شهداء والطابق تحتنا فيه اصابات. 공습 직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정예부대원 등 테러범들이 학교를 은신처로 활용했다면서 공격에 앞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건물 지붕에 유엔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마스 공보실은 이스라엘군이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6일에도 라파 난민촌을 폭격해 45명이 사망하고 24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민간인 거주지를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지난 6년간 새 정부가 개방되면서 금강의 생태계가 회복되고 멸종 위기종과 천연 기념물까지 많은 동물들이 어울려 살게 됐는데요. 최근 금강 새종보 보수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새종보가 재가동되면 겨우 회복된 금강의 자연이 다시 훼손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금강에 모래와 자갈밭섬이 넓게 자리 잡았습니다. 강에서 먹이를 구하는 동물들의 좋은 서식처입니다. 몇 걸음 걷자마자 발견된 꼬마 물대새 알들. 각종 물새부터 수달, 살개 흔적도 곳곳에 보입니다. 발가락이 5개 찍히면 수달인데 이거는 지금 산 같아요. 네. 멸종위기종 흰목 물대새와 천연기념물 흰수마자도 삽니다. 6년 전 새종보를 완전 개방한 뒤 회복된 자연. 일단 보를 개방하고 난 이후에 사실 녹조라든지 악취 같은 것들이 다 사라졌고요. 그러나 다시 훼손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해체 개방 결정이 무리했다는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운영하기로 한 환경부. 홍수와 가뭄 대비 수력 발전 목적을 앞세웠습니다. 지난해부터 새종보 보수공사도 진행돼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가동되면 수문을 닫고 물을 가두게 됩니다. 꼬마 물대새는 자갈과 모래가 많은 물가에 와서 둥지를 트는데요. 담수가 진행되면 서식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한 달여 전부터 천막을 치고 보해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강의 또 다른 보인 공주보는 지난 4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3m였던 강 수위가 6m까지 올랐습니다. 종종 가동을 했던 공주보는 물을 가둘 때마다 보 주변의 모래톱은 사라지고 펄이 생겨 오염물질이 쌓이고 악취가 진동하곤 했습니다. 보를 헐어야 강도 살고 사람도 살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정부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세종보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곧 홍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재가동 시기는 추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등장은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이 됐고 한국 콘텐츠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와 감독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졌지만 제작사는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K 콘텐츠가 마주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임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스타워즈. 어제 공개된 새 시리즈에서 배우 이정재가 광선검을 휘두르는 주인공 제다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 배우가 헐리우드 작품과 함께 만났을 때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한국 진출 4년 차 디즈니 플러스는 어느 해보다 많은 한국 콘텐츠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배우 송강호가 데뷔 35년 만에 처음으로 출연한 드라마 삼식이 삼촌도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그것들을 소비하고 소통하는 어떤 이 채널들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 오징어 게임 이후 전 세계에서 통한다고 검증된 한국 콘텐츠와 배우들의 연기. 배우와 감독의 해외 진출은 물론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I was writing the character of Soul when Squid Game came out. I said that's Soul. 국산 OTT들도 콘텐츠 경쟁에 뛰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지만 곧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가 제작비는 최고 100배까지 올려놓은 반면 가입자 수는 시장 포화로 정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OTT들은 구독료를 대폭 올렸고 이것이 국산 OTT 가입자 이탈로 이어져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콘텐츠를 납품할 곳이 많아져 좋을 것 같지만 제작사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무대 진출, 제작비 보전이란 당근에 글로벌 OTT행을 택한 제작사들은 IP, 즉 유통권과 저작권을 내줘야 했습니다. 콘텐츠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겁니다. 합치면서 효율성을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잖아요. 텐트폴 드라마를 통해서만 이게 화제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현실보다는 양질의 작품들이 발굴하고 공룡처럼 거대한 글로벌 OTT 틈바구니, 좋은 콘텐츠와 효율성 확보, 제도적 뒷받침만이 살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 싱가포르와 월드컵 2차 예선 5차전을 치릅니다. 2차 예선 전 경기에서 득점 중인 손흥민을 중심으로 3차 예선 확정에 도전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의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전의를 다져온 대표팀. 손흥민은 시원한 슈팅과 유쾌한 세리머니, 장난기 가득한 웃음으로 훈련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주장으로서 막내 배준호와 황재원 등 어린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근한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들어가고 부끄러워하고 좀 낯가리고 이런 시간들이 좀 난 아깝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들이 걸려있는 경기란 말이니까 잘 준비해서 잘 하자고 같이 항상 도와주면서 진짜. 아시안컵 사태와 임시 감독 체제라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2차 예선 전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여전히 상대팀의 경계 대상 1호. 이번에도 상대 밀집 수비가 예상돼 손흥민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음 발탁된 막내 배준호와 오세훈 등 어린 선수들과의 새로운 호흡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신구 조화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 지금 두 경기 준비하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에 진출하지만 톱시드를 차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만큼 김도훈 감독은 오늘 경기에 정예 멤버를 내세웠습니다.
최전방 주민규와 함께 2선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이재성을 배치했고 수비수 황재원은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도현입니다. 팔꿈치 통증으로 12일 만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 선수가 6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시즌 4승째를 따냈습니다. 한화는 이 경기로 3연승을 달렸네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한화가 10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박상원의 과도한 세레머니가 촉발시킨 벤치 클리어링. 오늘 경기 전 박상원은 KT 선수단에 사과했고 KT도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어제 앞장서서 과열된 분위기를 잠재웠던 류현진은 팔꿈치 통증을 털고 12일 만에 선발 출격했습니다. 김경문 감독 체제에서 첫 등판으로 투구는 위력적이었습니다. 3회까지 호투를 펼치던 류현진은 4회 원아웃 1-3루 위기를 맞았지만 황재균을 전매 특허 체인지업으로 삼진 처리했고 5회에도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내고도 김민혁을 빠른 공으로 돌려세우는 등 6이닝 무실점의 역투를 펼친 뒤 7회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KT 선발 엄상백의 호투에 꽁꽁 묶여있던 한화 타선도 류현진의 호투에 화답했습니다. 류현진이 내려간 7회 최인호가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9회 노시환이 쐐기 홈런을 터뜨리면서 한화는 김경문 감독 부임 후 3연승을 달렸습니다. 양현종이 역대 두 번째 2000 탈삼진을 기록한 선두 기아는 소크라테스의 어이없는 수비가 빌미가 돼 오늘도 롯데에 끌려갔습니다. 힘을 구한 건 김선빈이었습니다. 6회 개인 최다 타이인 시즌 5호 동점 투런포를 쏘아올린 김선빈은 김도영의 솔로포로 다시 동점을 만든 8회 역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롯데전 5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시민들도 더위 속에서 참배를 하는 모습인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도 더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볕이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이 더위는 주말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지겠는데요. 토요일 낮이 되면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저녁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서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의 최고 8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수도권은 5에서 30mm로 비교적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 서해안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